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신동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 되게 낯설기도 하고 또 되게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또 오는 길에 또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비가 오는 걸 보고 딱 비가 그치고 제가 이제 방송을 들어가면서 이래서 내가 오늘 비 온 뒤에 출연하는 건 아니었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이제 출연하게 된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선후배와 유튜브를 같이 했었는데 아주 쫄딱 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유튜브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게 상당히 망설여지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구독자를 결국에 1000명을 간신히 돌파하고 채널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액수를 손해를 보면서 해가지고 다행히 또 본업에 어떻게 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오히려 또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또 이런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예전에 해보니까 뇌수술이라는 게, 뇌수술을 딱 말씀드리면은 다들 엄청 지루해요. 이게 조회수가 아예 안 나와요. 사실 왜냐면은 주변에 일단은 환자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보면은 환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당뇨나 뭐 피부병, 뭐 고혈압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사실 하다못해 차라리 코로나 이런 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도가 높은데, 뇌수술은 저번에 해보니까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한 10분의 1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은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재밌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내용은 사실 없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요즘 내시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신경외과 뇌수술에서 내시경을 실질적으로 쓴 거는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약간 이런 무슨 속된 말, 이렇게 쉬운 말로 이제 무슨 신문물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뇌수술도 내시경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했을까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요. 아주 오랜 역사가 상당히 되어 있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정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런 화면인데요. 정말로 이제 사실 이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 있어요. 국보급이죠. 혈관도 하고 종양도 하고 나이도 젊고 거기다가 논문도 많이 쓰고 환자도 많이 보고 상당히 능력이 출중한 그런 의사 선생님인데, 현실적으로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하면 보면은요, 신경외과는 뭐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뭐가 이렇게 기구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 보이는 요거는 이제 내시경은 아니고 이거는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인데, 이 현미경 하나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현미경 하나에 보통 한 10억을 호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의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마다 뭐 많게는 한 3-4대 있는 병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외과에서 아니면은 뭐 한 2-3대 있는 병원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전통적인 신경외과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수술 기구고, 현재까지도 사실 뇌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열에 한 8-9은 다 저걸로 하죠. 근데 이제 요 드라마에서도 사실 나오지 않았던 게 바로 내시경 수술이에요. 애청자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현미경으로 수술하냐 내시경으로 수술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기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시경, 40대 이상이 되면은 이 내시경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국가건강검진에 이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항문 쪽으로 해다가 봐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직 검사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위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상당히 피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제 뭐 수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어쨌든 간에 속도 다 비워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이걸 머리에 넣을까요? 예? 이렇게 긴 게 이렇게 머리에 들어갈까요? 예? 사실 우리가 내시경 할 때는 대부분 깨어있는 경우도 좀 있고 수면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셨겠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리 수술을 할 때는 깨어 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걸로 수술을 하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신경외과에서 사용하는 내시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깔쌈하게 생겼죠. 이렇게 깔쌈하게 생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독일에 있는 외제차 있는 것처럼 되게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 각도별로 뭐 0도 있고 30도 있고 뭐 70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술을 할 때 누가 찍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환자분 제일 많이 하는 건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 하는 내시경 수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이제 내시경을 짚고 한 손으로는 이제 기구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홀더 같은 거를 써가지고 내시경을 여기다 이제 올려놓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1910년도에 비뇨기과에서 내시경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비뇨기과에서 내시경을 어디다 쓰냐면은 우리 방광경. 방광경 이렇게 방광이 있으면요. 우리가 비뇨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신경외과 수술에서 사용한 것이 최초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무려 100년 전에. 상당히 오래돼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화질이 좋았겠어요?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뇌종양 수술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제 슬슬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본격적으로 이제 뇌종양 수술에 사용되는 건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아주 그냥 불이 슬슬 지펴오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오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술을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실 밑거름에는 뭐가 돼 있냐? 일단은 카메라가 좋아야겠죠. 카메라가. 우리가 옛날에 필름 카메라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찍은 사진이랑 요즘 찍은 사진이랑 사실 핸드폰 사진만 비교를 해봐도 예전에 거의 필름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게 찍히는 것처럼 렌즈가 일단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쳐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구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정밀해지고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내시경 수술의 부흥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은 내시경 수술을 어디로 넣었어요? 이렇게 코로 넣어가지고 코 안쪽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시경을 넣으면은 시야가 되게 넓어요. 왜냐면은 이제 광학 렌즈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현미경을 사용해 가지고 보는 건데 이거는 시야가 되게 좁죠. 시야가 좁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만큼이 내시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현미경을 통해서는 사실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술법이 뭐가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이 경험이 많은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제 요즘은 이제 요걸로 하는 수술법이 사실 센터마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수술법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조금 더 이제 시야가 좀 더 좋죠. 그래서 사실 내시경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내시경 수술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한점 아직까지도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내시경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수술들 가장 많이 하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뇌종양 제거술. 벌써부터 졸립죠. 뇌종양 이 내용만 나오면은 이런 얘기만 나오면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수술. 혈관 수술은 아주 다이나믹한데
이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관 수술은. 네, 혈관 수술 끝판왕이라고 하고,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해가지고 3차 신경통, 뭐 반측성 안면 연축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3차 신경통은 뭐냐면은 이렇게 얼굴 반쪽이 스치기만 해도 엄청 아픈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네, 엄청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런 3차 신경통도 어떤 일정한 신경을 우리가 감압하기 위해서 이런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반측성 안면 연축은 이게 자꾸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찡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찡그려요. 한쪽만. 이게 신경이 혈관에 눌린다든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사실 원인은 비슷해요. 원인은 어떤 혈관이 어떤 신경이 누르냐 이런 차이인데, 그런 것도 요즘은 내시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게 제한점이 있어요. 제한점. 가장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나가야 될 부분인데, 내시경 수술하다가 피가 많이 나잖아요. 내시경 수술하다 피가 많이 나면은 지혈을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네,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는 저 안쪽 깊숙한 곳을 지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구를 넣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외래에서 보면은 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머리 수술한다 그러면은 되게 또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면은 머리를 크게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이 아닐까? 네. 상대적으로 사실 겉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수술은 맞는데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크게 우리가 수술을 할 때보다 뭔가 대처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수술을 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지혈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뇌수술, 요거 뇌척수액,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종양수술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뇌척수액 유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 머리에는 뇌가 있으면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제 물이 있는데,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바깥으로 셀 수가 있겠죠. 네, 셀 수가 있죠. 뇌수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그걸 세지 말라고 우리가 열심히 수술을 끝날 때 공사를 열심히 해놔요. 열심히 공사를 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압력이 올라간다든지 해가지고 뇌척수액이 새면은 수술하고 나가지고 고개만 숙여도 이렇게 줄줄줄줄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열심히 수술을 잘 해놔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꼭 생기는 빈도수가 있거든요. 특히 어려운 수술을 하면 할수록 더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거를 0%로 만들질 못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3%에서 많게는 한 10%까지도 샌다고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세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보통 수술을 하고 그 경과를 볼 때 이런 것들만 봐요. 사실 종양이 잘 제거되고 안 제거되고는 또 다른 문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처음에 딱 보시면은 구독자분들은 이거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기 코를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비인후과 가면은 이비인후과 코에서 이렇게 딱 안에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딱 보여요. 근데 자기 코를 자기가 이렇게 보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주로 공유하는 화면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내시경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 하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도 상당히 친숙한 영역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되게 점막이 많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처음에는 넓지가 않아요. 이게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얘도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상당히 공간이 없는데, 이거는 상당히 수축을 잘 시켜놨어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이제 가운데거든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이제 코뼈, 코 안쪽에 연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 코 옆쪽에 붙어 있는 이런 뼈, 이렇게 말랑말랑한 뼈들인데,
이게 다 점막들이에요, 점막들. 우리가 코피가 나면은 다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코피가 나면 다 이런 데서 나는 건데, 요것들을 젖히면서 우리가 저 안으로 저 깊숙한 어딘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뇌의 바닥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을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저희가 꼭 하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부담이 돼요. 특히 보시면 이제 축농증 엄청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축농증은 뭐예요? 염증이잖아요, 염증. 네, 그렇기 때문에 축농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항생제 같은 거를 좀 며칠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이비인후과적인 처치를 먼저 해서 배액을 좀 해놓은 다음에 수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처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갑계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 뚱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막 뼈가 튼튼해가지고 뚱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수술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걸리적거리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수술할 때 이런 애들을 또 잘라내면서 수술하게 돼요. 네. 그리고 비중격 전이증. 네. 저도 있는 건데, 코뼈가 쉽게 말하면 우리 소위 말해서 코뼈가 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있고 살짝 반대쪽으로 살짝 휜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간이 없겠죠. 예, 그러면은 또 이런 분들도 수술을 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 성형수술 받으신 분들, 예. 여성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 성형수술 얘기를 안 하고 수술장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꽤 돼요. 그러면은 수술하다가 여기 안쪽에서 우리가 점막이 이제 박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벗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져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잘 안 벗겨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거 뭔가 했다, 코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안쪽에 이제 뼈도 없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혹시 코를 통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된다, 뭔가 그런 제안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의사들이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몇 가지는 알려주셔야겠죠. 성형수술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원상복구 혹은 코가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뇌종양을 주로 이런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냐 하면은, 일단은 제일 많은 거는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이에요. 뇌하수체의 종양.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종류도 써놨는데요. 종류보다는 그냥 위치,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 이따가 뇌하수체가 어딘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뭐 신경초종 중에 뭐 3차 신경종, 뭐 아니면은 청신경초종 이런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측두엽 종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뇌 옆쪽에 측두엽이라고 있죠. 기억과 그 다음에 이제 시야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신경교종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생기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도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기저부 종양이라고 해서 뇌 바닥에 생기는 애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종양의 종류를 알 필요는 없으시죠. 그냥 다양하게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흔한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정도는 또 이렇게 수술을 받으실 때 또 그냥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흔하고 가장 다양해요. 뇌하수체 선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흔한 양성 뇌종양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통계에 따라서는 1번이기도 해요. 1번이나 2번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거랑 같이 이제 수막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메닝지오마라는 그런 종양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1, 2, 1번, 2번 티어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MRI 찍으면 요렇게. 이거는 좀 이렇게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긴 종양이기는 한데, 이렇게 생긴 종양은 사실 딱 보면은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참 심란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런 종양은, 뇌하수체 선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성, 비기능성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요. 기능성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비기능성은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그냥 말 그대로 크기로 승부하는 애들이에요. 크기로 승부하는 애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뇌하수체 선종이 생기면은 비기능성, 기능성 구분하긴 했지만, 일단 큰 놈들은요, 아까처럼 큰 놈들은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시야가 감소될 수 있고 복시, 안검, 하수 뭐 이렇게 있는데 복시는 말 그대로요.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하고 이거 몇 개예요? 이러면은요 2개라고 얘기를 해요. 예, 2개. 왜냐면은 초점이 안 맞거든요.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2개라고 하고요. 안검, 하수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한쪽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분들. 예, 눈동자 움직이라고 해도 아니면 눈을 뜨라고 해도 못 뜨시는 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검, 하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3번 신경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눈돌림 신경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기능성. 뭔가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성이라고 했겠죠. 예, 뇌하수체 선종 중에서는 호르몬 이상을 가져오는 선종들이 또 있어요. 예, 물론 비기능성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기능성도 있고 기능성이 사실 좀 더 악질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수술을 하더라도 좀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이상에 의해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이게 저희가 가장 흔히 보는 그 딱 MRI인데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혈 뭐 이런 거 나면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 환자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하얀 물질이 보이시죠? 예, 이게 정상적으로는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뇌하수체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인데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색,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시신경이에요. 시신경. 시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눈, 예, 우리가 안구로 들어가 가지고 머리 뒤통수 쪽에 이제 시각 중추가 있는데 그게 가는 딱 교차 지점이 마치 이 종양이 위로 올라가면 딱 누르기가 좋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 요 시커먼 놈들 그리고 여기는 대뇌동맥, 예, 대뇌동맥이라고 우리 심장에서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정확하게 4개가 있어요. 예, 양쪽 대뇌동맥이랑 양쪽 척추동맥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딱 요거를 감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얘보다 더 가쪽으로 가면은 수술을 할 때 상당히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얘가 이 위로 많이 올라가도 상당히 수술의 위험도라든지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예, 그나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크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근데 이게 나중에 커지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쉽게 딱 보이시죠? 그냥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왼쪽 눈으로 봤을 때, 이 2개가 우리 머리에서 하나의 상으로 맺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른쪽 눈, 왼쪽 눈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상으로 맺히는 건데 이게 종양 때문에 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커튼이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한쪽 눈을 가리면은 요만큼만 보이고 또 다른 쪽 눈을 가리면 요만큼만 보이고 예,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또 빨리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뇌하수체 시야장애 있으셨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운전 조심하시라. 특히 옆에서 차들 끼어들 때 잘 못 보기 때문에 운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요게 딱 정확히 안과 검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 요런 식으로 나온 상태면은 수술을 해도 빨리 돌아오지는 않지만 서서히 신경이 풀리면서 돌아오기는 해요. 네, 다행인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뇌 신경도 어쨌든 간에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 볼 때 뭔가 예전보다 뭔가 좀 어둑어둑하다 그러면은 안과 검사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검사도 받아보셔가지고 혹시 머리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능성 뇌하수체 선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프로락틴 선종이라고 있어요. 프로락틴 선종. 예, 그런데 프로락틴 호르몬이 원인이에요. 예, 주변에 되게 많아요. 예, 생리가 불규칙한다든지 젖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젖이 나온다든지 예,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예, 여자분들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혼 여성분들 갑자기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젖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 프롤락틴 호르몬이 수치가 상승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종양 때문은 아니고요. 약을 어떤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도 물론 이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프롤락틴 선종 때문에도 이런 식으로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약물 치료가 일단 그래도 가능해요. 수술적 치료가 퍼스트 초이스는 아니고요. 약물 치료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또 약을 또 오랜 기간 먹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자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남성에서는 젖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감퇴 등으로 증상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막 키가 막 2m 넘고 막 2m 50 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6살에 189cm, 거인증, 미국 최장신 남자. 보면은 무릎 관절염, 당뇨 이런 분이 있는데요. 거인증이라고 하죠. 우리 유명한 이제 셀럽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특히 농구 선수라든지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과다하게 분비되면 거인증이 되는 거고, 성장판이 닫히고 난 다음에 과다하게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이 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단 비대증 되시는 분들은 보면요, 여기 여성분들, 이제 제가 논문에서 따온 사진인데 뭔가 턱이라든지 얼굴, 광대 이런 게 점점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또 많이 튀어나와요, 이마가. 그러면서 이 턱도 두꺼워지고 하니까 코를 심하게 골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맞았던 반지나 신발 이런 게 또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눈치채기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행히 이런 것들은 수술적 절제라든지 호르몬 치료 두 가지를 병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쿠싱병이나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시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막 도핑 테스트하고 뭔가 운동선수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호르몬인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적절히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요, 과다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체형으로 변하신 분들 많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복부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쪽 목 쪽도 되게 상당히 두꺼워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조, 이제 출산하셨다가 이제 그 출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별개로 이런 식으로 복부 선조가 있는 분들은 이제 쿠싱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호르몬의 과다 분비인데, 얘는 안타깝게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술적 절제가 원칙이기는 해요. 그래서 기능성 종양들이 수술적 절제를 해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그 호르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완전 절제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애를 먹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뇌하수체 선종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래에서 어떻게 하냐면 옵션을 드려요, 환자분한테. 뭐 꼭 다 수술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 수술하라고는 하지 않는데, 크기가 작으면은 한 예를 들어서 한 0.3cm, 뭐 0.4cm. 그러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잘 안 자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지켜보자고 해요. 얼마나? 한 6개월, 1년마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커지면 그때 하죠. 아니면은 그냥 평생 그냥 두고 볼 수도 있다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좀 크기가 커요. 언제부터? 한 1cm 넘어가죠. 그러면은 결국 자라요. 그러면은 진작 할 걸,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크기가 크면은 말씀드려요. 증상이 없더라도 크기가 좀 크면은 그냥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전신적인 상태,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죠. 그리고 크기가 작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 그러니까 뭐 프롤락틴 아니면은 그 성장 호르몬 아니면은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를 분비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안 그러면은 위험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술적 절제가 맞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호르몬 제제를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프롤락틴 선종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아무리 커도 일단은 호르몬 제제에 따라서 크기가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혹시라도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태를 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난치성이나 혹은 재발성 종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수술적으로 최대한 많이 절제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종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완전 절제라든지 부분 절제를 했는데 나중에 좀 커진다. 그럼 이제 세컨드 옵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눈을 통해 시행하는 내시경 수술인데요. 그 사이에 일단은 질문으로 들어온 거를 좀 몇 가지만 좀 봐드릴게요. 뭐 이동훈 님이 이제 하신 거, 신동원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웠던 거는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거나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거를 사실 둘 다 배웠어요. 제가 딱 그 과도기적인 그런 시점에 수련을 했었기 때문에 둘 다 배웠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내시경으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수술하다가 코가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새들로우즈라고 그래가지고 안쪽에 너무 많은 뼈를 제거를 하면은 주저앉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그 코 안쪽에 이제 천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septal perfo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같이 하면은 상당히 극혐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적으로 코 안을 손상을 안 시키면서 수술을 하려고 하지만 또 그게 또 꼭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한테. 그러고 저기 랜덤테리님, 모든 신경외과적 뇌수술은 트랜스페노이달 서저리 방식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랜덤테리님 상당히 어려운 용어를 써주셨는데, 내시경 수술은 뭐 트랜스페노이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코로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트랜스페노이달, 뭐 트랜스테리고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눈으로 하는 걸 트랜스오비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고 하는데, 모든이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내시경 수술, 거의 아직까지도 거의 9할 정도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트랜스페노이드, 그러니까 코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거를 또 일단 진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숙련이 됐나 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내시경적 뇌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실 이거는 아무래도 눈을 통해서 하는 수술은 사실 안과에서 엄청 옛날부터 하긴 했었어요. 근데 신경외과 영역에서 뭔가 점점 외연을 확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눈을 통해 가지고도 뇌에 닿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지는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지는 않았고, 예전에는 현미경을 통해서 했는데 현미경을 이제 내시경이 대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적응증이 있어요. 이거 종양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사실 이거 잘 뭔지 모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다양하게 또 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하는데요. 그럼 뭐 눈알을 째고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 이게 눈은 도대체 어디를 한다는 거야? 이러는데 절개 범위는요 딱 요래요. 보통은 이제 눈꺼풀, 이렇게 쌍꺼풀,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쌍꺼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이쪽에 이제 주름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눈꺼풀을 통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은 눈썹 있죠. 눈썹을 통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썹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절개 범위는 확실히 되게 작아요. 보통 보면 한 요 정도 우리가 째거든요. 요 정도 째면은 한 3cm에서 3.5cm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째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뇌수술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사진 가져온 건데요. 이거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눈으로 한 현미경 수술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 또 가장 많이 하시는 한 분 중에
논문에 나왔던 사진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이게 수술 전 사진인지 수술 후 사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과연 했나 싶을 정도로 모르겠는데 예, 이게 다 수술 후 사진입니다. 예, 생각보다 흉터가 거의 남지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처음엔 좀 부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에 좀 이렇게 피가 좀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좀 부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어디 쪽을 수술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티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이제 수술했던 그런 환자분인데요.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게 오른쪽 눈 안쪽이고 이게 왼쪽 눈 안쪽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로 반대 방향으로 CT를 보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되게 뭔가 흉측스러운 그런 뼈의 비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술을 만약에 머리를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이따시만하게 이제 열어가지고 여기를 엄청 갈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눈 아까 절개를 통해 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 뼈를 갈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요. 예,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아까 사진이랑 비교해 주시면 요 부분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뼈가 많이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눈알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사진 보시면은 이게 수술 전에 찍은 CT인데 여기 보면은 눈알이 반대쪽보다 상당히 많이 이미 튀어나와 있죠. 이런 분들이 불편감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사진 찍어 보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뼈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만큼 되어 있던 뼈가 이렇게 제거가 돼 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이제 눈이 튀어나왔던 것도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뇌종양은 신경외과에서도 사실 영역이 그렇게 그러니까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 전공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학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혈관이나 척추 이런 걸 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만큼 주변에서 사실 환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뭐 막 저도 이제 뇌종양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를 해보면서 알려드리려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내시경,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핫하다고 하는 그런 내시경적인 뇌수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혹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혹시 코나 이제 눈으로 머리 수술한다 그러면 아이 저 의사 사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 세련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상당히 이제 파퓰러해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그런 수술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혹시 그런 수술법을 권장을 받으시면은 믿고 맡겨주시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웃집 의사 닥스님, 모든 수술을 다 내시경으로 할 수 있나요? 요즘 척추 수술은 내시경을 많이 한다던데. 네, 원칙적으로는 사실 뭐 모든 뇌수술을 내시경으로 못할 건 없겠죠. 못할 건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한점이 있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하지는 않아요. 다 하지는 않고 적응증을 되게 좁게 잡았다가 점점 이제 넓혀가는 그런 중입니다. 척추 수술은 내시경을 상당히 많이 하죠. 특히 뭐 개인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서도 척추 수술 내시경을 많이 한다는데 아직 머리 쪽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 700리 순정. 네. 연배가 대충 이제 짐작이 되시는 분인데, 뇌종양이 생기면 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봐야 되나요? 늦게 발견하면 죽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 특별히 불편한 점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뇌종양이 생기면 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봐야 되나요? 요거는, 뭐, 진부한 얘기지만, 뇌종양이 어디에, 무엇이 생겼냐, 그리고 얼마나 크냐, 이런 3박자가 되게 중요해요.
네, 뇌종양이 아무리 코딱지만한 거라도 아주 뇌에 깊숙한 곳에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뇌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에 좀 직접적으로,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 생기면은 네, 위험할 수도 있죠. 아무리 작아도. 거기는 왜냐면 수술하기가 매우 곤란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늦게 발견하면 죽을 수도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빨리 발견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당연히. 왜냐면은 그래도 뭔가 치료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크기가 작을 때가 그래도 절개도 적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뇌 손상도 좀 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늦게 발견하는 것보다는 일찍 발견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조금의 추가비를 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뇌 검사도 같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뇌 검사를 하는데, 뭐 혈관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 안도 한 번 정도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특히 두통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내시경 수술할 때 특별히 불편한 점도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내시경으로 수술하면은 아까 어디더라 그랬지? 코로 수술한다 그랬죠. 수술하고 나면은 저희가 짧게는 한 이틀 정도는 코에다가 지혈 목적으로 쉬운 말로 그냥 솜을 막 박아놔요. 솜을 막 박아놓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숨 쉬는 게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게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를 세게 못 풀어요, 한동안은. 왜냐면 이게 압력이 올라가면은 혹시 우리가 공사해놨던 것들, 이 안쪽에 공사해놨던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재채기 한다든지, 막 아니면은 뭐 대변을 막 할 때 막 힘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김도형님, 내시경으로 뇌하수체 외에도 다른 뇌부위도 접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어디든지 구멍만 있으면 사실 내시경은 다 넣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시경의 대가 선생님들이 코웃음을 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디든지 접근은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적응증을 잡았다가 점점 넓혀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는 이것저것 많이 해봅니다. 시도는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뇌하수체 종양이 가장 많이 쓰이는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람의 살쾡이님, 귀로 내시경 들어갈 순 없나요? 궁금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실제로 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이 고막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비인후과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경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내시경은 사실 뭐 못 들어갈 영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귀로 내시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귓구멍은 콧구멍보다 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기구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가능할지언정 쉬운 방법은 아닐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하늘을 보자님, 뇌하수체 저평동 수술 후에 저평동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에 물혹 제거는 쉽게 할 수 있는지요? 진짜 어려운 단어들 많이 써주셨어요. 저평동. 아까 누가 스페노이드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저평동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에 물혹 제거는 쉽게 할 수 있냐고요? 물혹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그 저평동만 수술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그게 실제 우리가 그 머리 안쪽 깊숙한 곳과의 연결 정도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MRI 찍어봐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저평동에만 생긴 물혹이다, 그러면은 사실 수술 부위랑 좀 동떨어져 있으면은 제거를 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거하다가 타고 가다가 예전 수술 부위가 열리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사진을 좀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술 부위랑 떨어져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수술 부위랑 붙어 있고 막 거기에 뭔가 예전 수술했던 그런 상처 조직이랑 뭔가 엉켜 붙어 있으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제가 한자를 잘 못내 쌀 밑자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나이 50인데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검토하는데요. 수술하면 어떤 후유증이 올 수 있나요? 정말 나을 수 있나요? 뇌경색이 이미 온 상태고 수술을 검토한다는 얘기는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생각이 돼요. 뇌경색이 온다고 해서 꼭 다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뇌경색은 아직까지도 약물 치료라든지 스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치료법이고, 그게 만약에 조절이 잘 안 되고 뇌가 죽으면서 부어오르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뇌가 안쪽에서 부풀어 오르면은 이거를 뼈를 따주고 막을 열어줘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감압을 하고 뇌가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요. 후유증은요, 수술에 대한 후유증보다는 사실 뇌경색 자체로 인한 후유증이 1번이에요. 뇌경색이 이미 오셨다면은 뭐 팔다리 마비라든지 안면 마비라든지 언어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고 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뇌경색 자체보다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생명에 관련된 후유증이 가장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을 뚫어주는, 아니면 혈관에 있는 뭔가 피떡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면은, 그러면은 그것 자체는 혈관이 뭐 오히려 또 다시 막힌다든지, 그러니까 재협착이라고 하죠. 다시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또 피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갑자기 재관류 장애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후유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안고 있는 장애는 보통 어느 정도는 안고 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좋아진다고 호언장담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끔 하늘을 보자. 추가 질문요. 여기가 지방인데요. 혹시 MRI 촬영본을 가지고 올라가서 진료를 봐도 될는지요? 네, 언제든지 제 외래는 열려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진료를 여기서 길병원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사실 개점 휴업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덕분에 출연을 하고 있는 건데, 언제든지 가지고 오시면은요, 제가 제 그 전공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그 다음에 환자분에게 맞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제 의견까지 더불어 가지고 진료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지금 저기 108명이 지금 이제 현재 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저 포함해서 108명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한 5명 정도 제 친구들이랑 제 와이프랑 해서 이제 한 5명 정도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 어렵고 좀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 뇌종양이라는 게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사실 환자분들이 많지 않고, 사실 일부 환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데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잘 봐주시고 이렇게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에 나중에 또 제가 좀 더 경험을 쌓으면은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MRI든 CT든 소견서든 들고 올라오시면은 제가 외래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신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